앞으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을 크게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N번방 최초 운영자 닉네임 갓갓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갓갓의 얼굴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남성이 랜덤 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나를 강간해달라는 강간 상황극을 벌였는데 엉뚱한 실제 여성이 실제로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남성들은 우연이라며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딸들이 아파트 상속권을 어머니에게 양보하며 어머니가 아파트를 단독 상속했는데 둘째 딸의 빚 때문에 아파트가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5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N번방 방지법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먼저 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찍힌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지의 경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만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몰카나 불법 유출된 리벤지 포르노 같은 걸 단순히 보기만 해도 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성착취 영상물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엔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기존의 형법 대신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해 각각 징역 1년과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 등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에 지인이나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 배포로 얻은 범죄 수익은 불법 성적 촬영물처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해 다 환수합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배포, 딥페이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행위 등 상습범은 가중 처벌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먼저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입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데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19세 이상 성인이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의제강간으로 처벌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이나 추행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신고해도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벌도 강화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선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는 내란이나 외환처럼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 음모죄도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N번방 사건 같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에 따라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신고도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에 대해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 적용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 유포의 시초격인 N번방 최초 운영자 닉네임 갓갓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이 오늘 발부됐습니다. 문모 씨라고 하는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돼 영장이 발부된 갓갓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갓갓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감돼 있던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갓갓은 180cm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나이는 24살 대학생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갓갓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서명호도 인정합니까? 서명호도 인정하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갓갓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의 약점을 잡아내 협박해 이른바 노예화를 시켜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만들어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1시부터 27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수감돼 있는 안동경찰서에서 나올 때나 법원에 들어설 때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갓갓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을 2차례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SNS 성착취물 수사를 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갓갓의 존재를 인지하고 추적에 착수했지만 갓갓은 같은 해 9월 N번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SNS에서 잠적했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신상 정보를 빼내준 사회복무요원 등 공범이 있고 이용료로 암호화폐를 받는 등 추적 근거가 있었던 반면 갓갓은 공범도 없고 암호화폐 같은 것도 받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갓갓 스스로 지난 1월엔 조주빈이 운영하던 박사방에 나타나 나는 재미로 한다, 나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호언장담을 해놓고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외국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워낙 철저해 갓갓을 못 잡는 것 아니냐는 비관 섞인 전망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경찰은 24살 문모 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기존 수사기법에 새로운 추적기법을 가미해 갓갓을 특정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법은 수사 보안상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갓갓은 오늘 변호인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갓갓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오늘 오후 4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갓갓을 신문한 곽형섭 부장판사는 수사와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정 구속기간인 2개월간 갓갓의 범죄 혐의 입증과 조주빈과 범죄 연관성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갓갓은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유에 대해 여성들의 경각심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문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24살 조주빈과 공범 18살 강훈, 공범 19살 이원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오늘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에서는 사해 행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먼저 어떤 사연인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2016년 3월 당시에 이제 84살이었던 김모 씨는 네.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네. 네, 남편이 유일하게 남기고 간 재산이 이제 네. 살던 아파트였는데요. 네. 김 씨는 남편과 슬아의 딸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네. 네, 딸들은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네. 어머니 단독 소유로 이제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요. 네. 이에 같은 해 8월 이제 어머니 김 씨와 딸들은 아파트 명의 이전을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계약을 맺고 네. 어머니 김 씨 단독 명의로 이전 등기도 마쳤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이 둘째 딸 박모 씨의 이제 빚이 문제가 됐는데요. 네. 원금 1,900만 원에 지연 손해금 4,700만 원을 더해서 네. 총 6,600만 원의 카드 빚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둘째 딸은 뭐 자신의 명의의 부동산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뭐 네.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에 이제 채무조정기관에서 어머니 김 씨를 상대로 네. 둘째 딸 박 씨가 이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한 것은 네. 채무를 면탈할 목적의 사회행위다라면서 이 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머니 김 씨에게로 불똥이 튄 겁니다. 사회행위라는 게 정확히 뭐를 말하는 건가요? 이 사회행위란 채권자를 해롭게 하는 채무자의 의도적인 재산 감소 행위를 말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빚을 진 사람이 네.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린다든지 하는 네. 이런 의도적이고 또는 악의적인 재산 감소 행위를 말하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는 둘째 딸이 자신의 상속분을 이제 포기한 것이 사회행위다라는 게 이 채무조정기관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뭐 박 씨는 어떻든 빚을 졌으니까 그렇다 치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뭐 날벼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사회행위로 인정이 되면 둘째 네. 딸이 포기한 이 상속 지분만큼 이 네. 아파트 상속권이 둘째 딸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 경우 둘째 딸의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파트가 이제 경매로 넘어갈 네.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 김 씨 입장에서는 딸이 진 빚 때문에 남편이 남겨준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아파트를 잃을 수도 있는 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네. 이에 이제 84살의 고령에 별다른 뭐 근로 능력도 네. 없던 김 씨는 구조공단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률 지원을 받아서 이제 소송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뭐 공단은 어떻게 변론을 했나요? 이제 통상 이런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네. 상속권 포기 등 사회행위의 객관적 구속만 충족이 된다면 네. 사회행위 의사가 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보통 이제 통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게 판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머니가 패소하게 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건데요. 네. 공단은 아파트 형성에 대한 김 씨의 이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주장을 한 건가요? 이제 이 해당 아파트는 네. 사망한 남편이 이제 1991년쯤에 이제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라고 합니다. 네. 남편은 일정한 직장이 없는 듯 경제력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김 씨가 파출부나 청소 등 이제 굳은 일을 하면서 네. 남편과 딸을 부양하고 이 아파트 구입 대출금도 변제를 했다는 점을 공단이 집중 부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딸과 오랜 기간 같이 살지 않아서 네. 이 둘째 딸에게 빚이 있는지도 이제 전혀 알지 못해서 네. 채권자를 해롭게 할 사회 의사가 없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뭐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줘서 네.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김 씨와 남편의 혼인기간, 재산 상태, 경제활동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아파트에 대한 김 씨의 기여분은 100%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네. 재판부는 이에 애초 김 씨에게 귀속되어야 할 기여분이 돌아간 것일 뿐 둘째 딸이 상속된 재산을 다시 처분한 게 아니어서 애초 사회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소송을 맡은 공단의 이기호 변호사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자녀들이 일생 동안 가정에 헌신해온 남은 부모에게 자신의 상속 지분을 이전한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관념에도 부합하는 사례라면서 이런 재산 이전을 사회행위로 보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판결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남성이 랜덤 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다른 남성과 자신을 강간해달라는 이른바 강간 상황극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남성은 서로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남성인 A씨는 지난해 8월 불특정 다수인과 무작위로 온라인 채팅을 하는 앱에서 3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접속해 강간 상황극을 벌였습니다.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와 대화를 하다 임의로 원룸 주소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실제 A씨가 가르쳐준 원룸 주소를 찾아갔고 해당 원룸엔 여성이 살고 있었고 일이 엄청 꼬이느라 마침 친구가 오길 기다리던 이 여성이 B씨에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B씨는 이 여성의 목을 밀치고 원룸에 들어가 이 여성을 그대로 성폭행했습니다. 허위 강간 상황극이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진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애초 허위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강간 교사 혐의로 B씨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 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B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하며 신상공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낯선 B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목을 밀치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 성적 수치심, 자괴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구형 사유입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강간 교사나 강간범행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강간을 교사한 게 아니라 상황극을 하자고 한 것이다며 피해자가 우연히 문을 열어줘서 강간하게 됐는데 실제로 강간에 이르리라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B씨 변호인은 B씨가 A씨에게 너무나 완벽히 속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강간 상황극에 합의했을 뿐 강간의 범위가 없었고 B씨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우연한 일로 성폭행이 벌어졌고 강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니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변호사에 물어보니 강간을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 실행을 계속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면 길 가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도 벽돌을 던져 사람이 죽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하는 겁니다. A씨의 경우 자신이 알려준 장소에 여성이 살고 있을 경우 강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인지했으면서도 허위 상황극을 벌인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간 교사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무법인 3율 이호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호영 변호사는 또 B씨의 경우도 여성의 저항 정도나 분위기, 본인이 원한 상황극이라면 즐기거나 좋아하는 기색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전혀 없는데도 계속 강간을 밀어붙인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상황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강간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간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열립니다. 법원이 강간 교사나 강간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할지, 유죄라면 형량은 얼마나 선고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